자, 오늘부터 공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 학습이고요. 만일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1, 2일차 학습을 다시 학습하신다면 훨씬 더 학습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2회 이상 보험료 내지 않으면 계약이 실효된다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실효는 좀 바꿔 얘기해서 해지됐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그런데 2회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내 계약은 해지됩니다. 그래서 보험 설계사분들도 많이 연락하고 회사도 뭐 연락하고 막 카톡도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만약 보험료 못 내면. 근데 바로 해지시키는 게 아니라요. 보험료 미납 여부를 고객에게 알려줘야 돼요. 이게 알려주는 그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뭐라 그러냐면 맨 위에 보이시죠? 보험료 납입 최고 기간 또는 같은 말입니다. 독촉 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납입 최고 기간과 독촉 기간은 같다. 아, 그래서 2회 이상 보험 내지 않아서 해지가 돼야 되는데 그 유예 기간을 준 거다. 그게 며칠이냐? 일반적인 보험 계약은 14일입니다. 14일이고요. 그리고 하나 꼭 기억하세요. 납입 최고 기간, 그러니까 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14일 돈을, 그러니까 보험료가 2회 동안 안 냈어요. 근데 오늘 14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오늘 해지되는 게 아니라 내일 해지됩니다. 14일이 끝나는 언제요? 다음 날 해지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인, 예를 들어 여행자 보험 그냥 간단하게 여행자 보험 생각하세요. 1년이 안 돼요. 기간이 되게 짧아요. 이거는 납입 독촉 기간이 얼마냐면 7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계약은 14일을 부여하고요. 1년 미만인 계약은 7일을 부여한다.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 밑에 있는 제 얼굴 위에 있는 거 보이시면요. 메일과 같은 전자문서. 저희가 그 보험회사에서 메일을 보내드리면요. 뭐라 그랬죠? 그걸 송신이라 그랬죠? 눌러야 수신입니다. 고객이 수신하기 전까지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열람하지 않는다면 고객이 받지 않은 걸로 본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통지 의무 있어요. 여러분, 통지 의무는 뭘까요? 여러분,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고객이 계약 전 알리름을 적어야 되죠. 나 아팠어요. 뭐 지금 어디가 아파요? 키 몸무게가 얼마예요? 이런 거 알려주는 걸 우리가 계약 전 알릴 의무라 그랬죠. 근데 계약자가 또 하나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통지 의무인데요. 노란색 볼게요. 통지 의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볼게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암에 걸렸어요. 그럼 보험회사가 그냥 제가 암에 걸린지 바로 어떻게 그냥 알까요? 모르죠. 누군가가 알려줘야 되죠. 그걸 통지 의무라고 합니다. 제가 암에 걸렸으니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누구나 상관없습니다.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줘야 되죠. 그걸 통지 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이게 좀 더 중요한데요. 주소 변경의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얘기합니다. 계약자가 회사에 통지해야 되는 의무로 주소가 변경된 걸 회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주소 변경된 것도 누가 알려줘야 되려면 계약자가 회사에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메일 말고요. 우편물 발송하잖아요. 회사가 가끔 우편물 발송하는 것들이 있죠. 아, 예, 감사합니다. 박지연님. 네. 그 주소 변경의 경우, 그 회사가 우편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일정 시간 이후에는 이게 무조건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메일이랑 좀 달라요. 메일은 열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편물은 줬다. 그러면 일정 시간 이후 도달한 것으로 간주해요. 근데 주소가 다르다면 어떡할까요? 맞아요. 그래서 주소가 바뀌면 꼭 어떻게 해야 된다? 계약자가 이를 반드시 회사에 통지해야 됩니다. 그걸 통지 의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볼게요. 네. 부활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부활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계약을 살리는 겁니다. 자, 연체되고 있는 보험료 2회를 안 낸 거예요. 연체되고 있는 보험료를 납입해서 해지하기 전으로 다시 돌리는 걸 의미하죠. 근데 아무 때나 부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꼭 기억하시면 돼요. 조건 첫 번째 보겠습니다. 계약이 해지되었어요. 2회 이상 돈을 안 냈고요. 14일 동안의 그 기간을 또 아무것도 안 하고 넘겨서 그 다음날 해지됐어요. 그러면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여러분 계약을 해지하면요. 내가 해지한급금 달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이 해지한급금을 받지 않은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해지한급금을 받아가면 이 계약을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김나영님 반갑습니다. 정주행 해주시고요. 두 번째,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 됩니다. 이게 무한정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안에만 신청을 받아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부활을 위해 보험료에다가 이 부활은 누구 잘못일까요? 고객이 돈을 안 내고 납입 최고 기간 14일을 어긴 거다 보니까 고객이 소정의 이자를 더 내고 부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랬죠. 회사가 잘못하면 무슨 이율이었죠? 보험계약 대출 이율 좀 높은 이자를 줬고요. 고객이 좀 잘못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좀 낮은 이율을 더 이자를 줘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평균 공시율 플러스 1% 이자를 더 납입해 줍니다. 여러분들 꼭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해지한금을 받지 않아야 되고요. 3년 안에 신청해야 되고요. 이자를 주는데 그 이자는 평균 공시율 플러스 1%다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볼까요? A씨가 계약이 해지되고 나는 보험사고가 난 경우에 A씨가 보험사고의 사실을 숨긴 채 바로 부활 신청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죠. 해지됐는데 보험사고가 났어요. 내가 해지됐으니까 보장 못 받네? 근데 부활 살려야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사는요. 노란색 보시면 부활을 할 때는 신계약과 동일한 절차를 거칩니다. 계약 전 알림을 다시 쓰고요.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다면 의사의 진단까지 다시 받고 와서 새로운 계약을 할 때랑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톡부분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이 채팅창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볼게요. 자, 부당한 계약 전환으로 인한 부활이라는 게 있어요. 좀 어렵죠?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볼게요. 제가 만일 어떤 계약을 갖고 있는데 좀 잘못된 보험 설계사를 만나서요. 이 계약을 그냥 소멸시켰어요. 그리고 새로운 계약을 청약했어요. 새로운 계약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계약이 전 계약이 더 좋아요. 그리고 좀 부당하게 소멸된 것 같아요. 전 계약으로 돌리고 싶어요. 그 계약을 부당한 계약 전환으로 인한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냥 6개월 이내 부활할 수 있다. 6개월 이내 전 계약으로 다시 돌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 물어봅니다. 꼭 기억하세요. 6개월 이내 부당한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새로운 계약은 없애버릴 수 있다. 그 기간이 6개월이다. 6개월 물어보니까 다른 거 안 물어봅니다. 6개월만 물어보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일반적인 부활은 몇 년이라고 그랬죠? 3년이고요. 부당한 계약으로 인한 부활은 몇 개월이라고요? 6개월 2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보험 계약을 좀 변경시켜 볼 겁니다. 자, 볼게요.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어요. 계약자가 좀 보험을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험료를 납입하시고 보험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수익자를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수익자 변경은 누구의 권한이라 그랬습니까? 계약자의 권한입니다. 돈 내는 계약자의 권한이고요. 다만 여기서 이거 말고도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볼까요? 여러분 계약자를 변경하거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피보험자는 못 바꿔요. 왜냐하면 제 몸에 관련된 암보험이나 사망보험금을 가입했기 때문에 제가 변경될 수는 없습니다. 피보험자가. 근데 돈 내는 사람이나 돈 받는 사람은 변경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보험회사 입장에서 둘 중에 누가 더 중요할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릴까요?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돈 누가 받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돈을 내는 사람은 중요합니다. 사실 돈을 내는 사람이 보험회사 입장에서 중요하겠죠. 그래서 계약자, 돈을 내는 사람, 그렇죠. 돈 주는 사람입니다. 계약자는요. 변경 요청을 하면 회사가 승낙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수익자는 별도의 승낙이 필요 없습니다. 이걸 물어봅니다. 회사는 계약자를 변경할 때 승낙을 회사가 판단을 하지만 수익자의 변경은 별도의 승낙이 필요 없고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넘어갈게요. 김나영님 돈 주는 자 잘 맞추셨어요? 자, 보험계약 변경 내용 볼까요? 자, 계약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계약은 조금씩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요거 빨간색 기억하시면 됩니다.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이면 보험 종목을 바꿀 수 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년이요? 1년 이상 유효한 계약 살아있다. 1년 이상 지난 계약 꼭 기억하시면 되고 밑에 보시면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사망보험금 1억을 가입했어요. 사망보험금 1억을 가입했는데 이게 30만 원짜리예요, 월. 제가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30만 원 내는 게 너무 부담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15만 원으로 바꿔야지. 그래서 사망보험금을 나중에 1억을 받기로 했는데 15만 원으로 줄이는 거니까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서 제가 사망보험금 5천만 원으로 낮출 거예요. 보험료를 낮춘 거죠, 지금 보험금이랑.
그럼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감액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입금액 감액 시에 우리가 이 감액된 부분, 제가 5천만 원 감액했으니까 이거는 뭘로 처리하냐면 해지한 걸로 처리해서 여기에 발생된 해지환급금을 지급해준다. 이걸 문제로 물어봅니다. 자, 그래 다시 감액하면 감액된 부분은 해지한 걸로 처리하고 그 해지환급금을 다시 고객에게 돌려준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김규린님 안녕하십니까? 자, 그렇게 해서 그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 주세요. 자, 돌발 퀴즈 나갈게요. 댓글창 저기 준비해 주시고요. 돌발 퀴즈 나갑니다. 자, 2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지되게 되죠. 그 뒤에 납입의 기한을 주는 것을 보험료 납입 최고기간 또는 독촉기간이라고 합니다. 일반 계약은 며칠,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며칠일까요? 각각 적어주십시오. 마음 읽어주는 강세님, 역시 잘 푸시네요. 그 다음에 김은미님, 쌍용 사모님, 네, 잘 감사합니다. 정답 공개할게요. 와, 정말 학습을 잘하시네요. 제가 댓글 퀴즈는 3분 드리니까요. 위에 3분 댓글창 올려주시고요. 예, 저희가 댓글 여기 지금 PD님께서요. 3분 마음 읽어주는 강세님, 규인미님, 짱용 사모님, 저희가 댓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 다 잘 맞추셨는데요. 그 다른 분들은요. 다음 댓글 퀴즈 혹은 또 질문이나 이런 거 답변 주시면 제가 중간중간 또 드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14일이랑 7일이었죠?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볼게요. 자, 소멸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 기억하시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받아야 치시는 보험금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청구권이라는 게 있죠. 내가 이거 받아야 돼. 내가 이거 뭐 어떻게 받아야 돼. 청구해야 돼.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카드 포인트 있죠. 그것도 일정 기간 지나면 소멸되잖아요.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는데 이거 사실은 여러분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제가 볼까요? 청구권 다 있죠. 다 있어요. 여러 가지 청구권 있죠. 저희는 시험 합격이 목적이니까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보험료 청구권만 외워두세요. 보험료 청구권. 보험료 청구권만 2년이고요. 나머지는 다 3년이에요. 그러면 청구권이라는 건 다 3년이다. 근데 뭐만 2년이다? 보험료 청구권만 2년이다. 이렇게 그냥 알고 가시면 문제 다 푸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라고요? 보험료 청구권만 2년, 그리고 나머진 다 3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김규리님, 회사는 3년, 고객은 2년.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외워주시고요. 자, 보험료 청구권 2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계약 해지 및 철회인데요. 계약자는요, 언제든지 계약이 소멸되기 전에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단 예외 조항이 나오는데요. 나중에 학습하실 건데 미리 말씀드리면요. 연금이 개시된 보험은요.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이 개시된 보험은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그건 나중에 나오니까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일단 무조건 계약이 해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언제든지 서면 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죠. 이렇게 볼까요? 제가 자꾸 제 얘기를 드리는데 계약자가 저희 와이프예요. 그리고 제가 피보험자 사망을 가입한 피보험자예요. 근데 피보험자가 이 계약을 쉽게 얘기해서 물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면 동의 제가 한 거를요. 언제? 장래를 향하여 철회, 없앨 수 있다, 반품시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피보험자가 서면 동의를 꼭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문제 푸시는데 도움 될 거예요. 자, 다음 볼게요. 자, 보험 계약 연령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보험 나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설계사분들이 가끔 와서 보험 나이가 언젠데요? 내일이면 혹은 일주일 뒤면 보험 나이가 변경돼요. 그러니까 지금 가입하시는 게 더 싸요. 이런 얘기 분명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험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간혹 이게 계산 문제로 나오더라. 근데 뭐 계산을 어렵게 내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니까 볼게요. 자, 보험 나이 계산 원칙은요. 피보험자가 당연히 주인이겠죠.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요. 6개월 미만 끝수는 버리고요. 6개월 이상 끝수는 1을 올려줍니다. 자, 어렵죠? 조금만 밑에 계산을 직접 해볼게요. 계약을 언제 했냐면요. 예를 들어 2020년 8월 10일 날 했다고 칠게요.
근데 피보험자의 생일이요. 1990년 1월 10일 생이에요. 그럼 계약 일자에서 뭘 뺀다? 피보험자의 생일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보험 계약 연령은 몇 년이 되냐면 30년하고 8월에서 1월 빼니까 7개월이죠. 근데 제가 아까 그랬죠. 6개월 이상 끝수는 올린다. 6개월이 넘었으니까 지금 1을 더해야 돼서 31년이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밑에 노란색 볼까요? 생년월일이 1월 10일이 아니라 7월 10일인 경우에는요. 2020년 8월 10일에서 뭘 뺀다? 90년 7월 10일을 빼버리는 거예요. 빼니까 어떻게 되죠? 30년하고 뭐가 될까요? 8월에서 7월 빼니까 1월이 1개월 남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6개월 미만 끝수는 버리라 그랬죠. 버렸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30세가 되는 거죠. 1개월 버렸으니까. 그럼 보험 나이는 몇 세다? 30세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니까요. 이거 뭐 어렵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다음 볼게요. 보험계약 대출. 자, 여러분들 혹시 약대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약관 대출, 약대. 이게 뭐냐면 보험계약 대출을 말합니다. 내 보험으로 대출을 받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근데 그 범위는 무한대로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 범위의 기준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적립금입니다. 해약환급금은 내가 해약을 하면 받는 돈이거든요. 해지환급금. 해약환급금과 해지환급금 같습니다.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상환 가능하고요. 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가끔 뭐 모든 상품들이 대출된다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닙니다. 대출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왜? 해지환급금이 없는 상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보시면요. 만일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5천만 원을 대출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1억 원을 회사로부터 받아야 돼요. 보험금이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대출 5천만 원 받았으니까 제가 실제로 받아야 되는 거는 대출 원리금인 5천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5천만 원만 받게 되겠죠.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출 나왔다.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그리고 언제든지 상환 가능하고 대출이 되지 않는 것도 있고 원리금 차감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볼까요? 약관 해석입니다. 약관이라는 거 두껍잖아요. 책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너무너무 꼭 기억하시는 게 약관은요. 절대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른 약관 없습니다. 상품 하나 가입하시면 약관 똑같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계약자별로 약관을 절대로 다르게 해석하지 않는다. 누구는 이렇게 A로 해석하고 이 약관을 누구는 B로 해석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해석을 하고요. 만일 약관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다. 고객이 뭔가 사고가 났는데 이 약관이 정말 모든 걸 적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결국 누구의 손을 들어주냐면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줍니다. 자, 그거를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다라고 합니다. 이 작성을 약관의 작성을 누가 했을까요? 보험 회사가 있겠죠. 그래서 작성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원칙이라 그래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약관이 모호하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이를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 합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언더라이팅이라고 나옵니다. 야, 이거 문제 꼭 하나 나오니까 꼭 기억하세요. 언더라이팅 딱 봐도 영어죠. 어렵죠.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언더라이팅은 뭐냐면요. 계약을 심사하고 계약을 선택하는 거죠. 자, 제가 어제 그랬죠. 저 청약할게요. 계약이 성립한 겁니까? 절대 아니요. 절대 아니죠. 누가 승낙해야 됐죠? 보험회사가 승낙해줘야 되죠. 그게 며칠이었죠? 무진단 계약은 청약일로부터 30일이었고 진단 계약은 진단일로부터 30일이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그 30일 동안에 회사는 뭐 하고 있을까요? 예, 계약을 심사하고 있겠죠. 이 계약 받아줄까 말까를 선택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요, 피보험자들을 위험 집단으로 분류하고 어떤 집단으로 분류할까 고민하고 이 사람에게 보험료를 얼마를 받아야 되고 조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보험금은 얼마를 줘야 될까를 고민하는 단계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언더라이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언더라이팅은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노란색 볼까요? 왜 언더라이팅을 하냐? 계약자를 보호해야 됩니다. 선의의 계약자. 왜? 보험 사기를 쉽게 얘기할게요. 보험 사기를 치려고 들어오시는 분들을 막기 위한 제도다. 왜냐? 보험 사기를 치면요. 사실 누가 피해를 보냐면
저희 같은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봅니다. 보험 사기가 되면요, 보험금이 막 나가고요. 보험금이 막 나가면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하여 누가 피해를 보냐면 다른 사람들의 보험료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언더라이팅을 실시한다. 그럼 역선택이 뭐냐? 그냥 보험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역선택은 보험 사기다. 그래, 밑에 볼게요. 그리고 보험회사의 경영의 안정성과 경쟁력 확보.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이런 보험 사기가 많아지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확보해야겠죠. 그래서 언더라이터들이 있어요. 언더라이터는 이 언더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요. 이 언더라이터는 자격 조건이 좀 필요한데 CKLU, AKLU, FKLU 이 세 가지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 다 외우지 마십시오. 어떻게 외우냐면 CAF만 외우세요. 이거 다 객관식 시험이죠. 그러니까 CAF, 카프. 저는 그래서 카프리로 외웁니다. 카프리 한 잔, 맥주 한 잔 해야지 있어. 카프리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CAF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카프리.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네. 언더라이팅은요, 네 가지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 자, 언더라이팅 첫 번째 누가 하냐면요, 보험 설계사들이 합니다. 왜? 이유가 있죠. 여러분, 우리 같은 고객들을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 보험 설계사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 설계사는요,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나 직업 등을 성실히 계약 전 알릴 의무에 고지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됩니다. 고지 잘 도움 줘야 된다 그랬죠? 아, 신박하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보험 설계사의 선택이 끝나면 두 번째 뭐냐면 의적 진단 선택이 있습니다. 자, 볼까요? 의적 진단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건강 진단 받는 겁니다. 의사한테 가서 건강 진단 받으세요?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한테 가가지고 직접 검사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또 하나, 요즘에는요, 회사에서 받은 직장 건강검진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것도 있어요. 의적 진단은 병력을 병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하더라. 이 두 번째 보시면 됩니다. 보험 설계사 선택, 의적 진단 선택. 세 번째는요, 그럼 이걸 모아가지고 언더라이터, 아까 카프리 하셨던 분들이 언더라이터들이 이거를 이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경우는 네 번째 전담 직원이요. 계약적부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계약적부 확인 절차를 거친다. 이 네 번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볼까요? 보험 설계사가 선택하고 의적 진단 선택하고 언더라이터 선택하고 그 다음에 전담 직원이 계약적부 확인 절차를 거치더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언더라이팅의 네 가지 요소 볼게요. 환경적 언더라이팅이 있고 신체적, 도덕적, 재정적 언더라이팅이 있습니다. 그럼 언더라이팅 어떤 요소로 평가하느냐라고 보면 1번 환경적 언더라이팅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피보험자의 환경적인 요소를 보는 겁니다. 직업, 피보험자의 직업, 운전 여부, 흡연, 음주, 취미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사람의 환경을 보는 거죠. 두 번째는요. 신체를 보는 겁니다. 신체적 언더라이팅은 연령, 나이가 많냐 적냐 아니면 남자냐 여자냐 체격이 어떠냐, 신체 현재 얼마나 아프냐, 과거 얼마나 아팠냐 이런 것들을 신체적 언더라이팅으로 보고요. 세 번째, 도덕적 언더라이팅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보험 사기의 가능성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건 그런 게 있겠네요. 과거에 보험사의 경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합니다. 네 번째, 그리고 재정적 언더라이팅인데요. 이거는 청약한 계약자가 생활환경 및 소득 수준의 적합성을 판단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 월소득 써본 적 있으실 거예요. 보험 가입할 때. 월소득이 200만 원입니다. 근데 갑자기 월 1000만 원짜리 보험 계약을 합니다. 이거는 맞지가 않는 거죠. 이런 재정적인 언더라이팅까지 하더라. 환경적, 신체적, 도덕적, 재정적까지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언더라이팅은요, 기준이 있습니다. 표준체입니다. 표준체가 누구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준체는 보통의 건강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어떤 표준체 사람이요, 보통의 건강 상태를 갖고 있는데 위험이 높다면 보험회사 입장에선 이 사람이 표준체보다 위험이 높다라는 건 건강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위험이 높다라는 거는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뭐라 그러냐면 표준 미달체라고 합니다. 표준에서 미달됐다. 그럼 반대로, 그렇죠? 반대로 건강이 좋은 상태는 건강체 또는 우량체, 우량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우량체라고 합니다. 그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표준 미달체, 위험이 높고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보험료를 더 많이 받겠죠. 보험료를 할증 받습니다. 할증했다는 건 높였다는 거죠. 보험료 내는 돈을 올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이 위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 위는 도저히 보장을 못 해주겠어요. 보험회사 입장에선. 그런 경우 위를 빼버리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부담보. 담보를 받아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세 번째, 보험금을 감액하는 거예요. 그럼 보험금은 고객이 받아가는 돈이니까 이거를 깎아버린다. 표준 미달채는 좀 안 좋죠. 디메리트가 있겠죠. 우량채는요, 어떨까요? 건강한 사람이죠. 그러면 위험이 낮으니까 뭘 줄까요? 보험료를 깎아주겠죠. 그래서 우량채의 경우 보험료 깎아준다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클레임을 볼게요. 언더라이팅 문제 나오면요. 엄청나게 같이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클레임이란 문제인데요. 클레임이란 건데 클레임 뭐죠? 보험 사고가 많이 났어요. 그럼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잖아요. 자, 그럼 가운데 글씨 한번 볼까요?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이걸 누구에게 보험금을 줄까요? 저희가 보험금 받아가는 사람 누구라 그랬죠? 수익자였죠.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하는 게 누구냐면 클레임 담당자들입니다. 이 클레임 업무가 뭐냐면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해. 나 사고 났어. 나 보험금 받아야 돼. 그럼 보험금 줄게. 근데 잠깐만 기다려.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 라고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까지를 끌고 가는 걸 클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이 아니라 당연히 계약이 한창 진행 중에 그 뒷단에 있는 거겠죠. 그럼 언제 우리가 보험금 어제 말씀드렸죠. 언제 준다고 했죠? 무조건 3일 이내 줘야 됩니다. 근데 10일 이내 안 줄 수가 사안이 필요하다면 10일, 30일까지 기억해달라고 했죠. 꼭 그거 기억하시고요. 만약 학습이 안 되신 분들은 2일차 방송 꼭 다시 한번 시청 바랄게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언더라이팅은 보험가입 전이었죠. 승낙하기 전 단계였고 클레임은 보험금을 청구하고부터 그 뒤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가 좀 많이 다르죠. 그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자, 언더라이팅은 이렇고요. 클레임은 아까 전과 후다는 거 알려보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 보시면요. 클레임 업무 담당자들이 있겠죠. 자, 여러분 제가 보험 사고 났어요라고 신청했어요. 그럼 클레임 업무 담당자들이 이 보험금을 접수하고 이거를 지급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요. 몇 가지 요건들이 필요할 거예요. 첫 번째, 다양한 조사 경험이 있어야 되고 조사 기법이 있어야 될 거고요. 두 번째, 법 규정을 올바르게, 약관을 올바르게 알고 있어야 돼요. 약관을 굉장히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상당한 수준의 의학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보험은 의학이랑 밀접한 관계가 있죠. 90% 이상의 질병 사망하니까요. 그래서 상당 수준의 의학 지식을 숙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냥 일반적인 수준의 의학 지식 숙지하고 있으면 된다. 좀 말도 안 되는 문제 나오니까 상당한 수준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돌발 퀴즈 나가네요. 자, 돌발 퀴즈 나가니까 댓글창 한번 여러분 열어주시고요. 이번에도 3분 제가 돌발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죄송합니다. 아까 답을 너무 많이 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이번에 5분 드리도록 할게요. 5분 드릴게요. 5분. 자, 다음 볼게요. 계약을 심사하는 언더라이팅의 4가지 요소 중 피보험자의 직업, 운전 여부, 음주 등을 확인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땡땡땡 언더라이팅입니다. 답 적어주세요. 네, 답을 주세요. 자, 어떤 분들? 장영 사모님, 그리고 최인희님, 마음을 강쌤님, 이채한님, 신진희님, 임종수. 정말 여기서 지금 학습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저보다 더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지금 잘하고 계신데 정답 공개할게요. 예, 환경이었죠. 피보험자의 그 환경을 보는 환경적 언더라이팅이었습니다. 위에 5분 제가 드릴게요. 자, 예, 제가 댓글로 이제 저희 PD님이 그거는 주실 겁니다. 댓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의는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보험료 윤리 볼게요. 자, 여기부터는요, 여러분 잘 보세요.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들이 많이 나갈 거예요. 시험 문제도 푸실 때요, 외운다기보다는 이 부분은요,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볼게요. 보험 상품 판매 전후에 보험 소비자와의 정보 불균형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보험 상품 판매를 하기 전과 후는요, 보험 소비자들이 아는 정보가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 설계사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에 입각하여서 고객을 위한 설계를 해라. 두 번째, 적합한 상품 권유해라. 세 번째, 부당 영업행위 하지 마라. 네 번째, 충실하게 설명해라. 다섯 번째, 유지 잘해라. 고객 유지할 수 있게 잘 도와줘라. 여러분 5가지 외우실 거 없죠. 이거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였죠. 당연한 얘기였으니까 이거는 그냥 이해하시자고요. 이것까지 다 외우면 너무 외울 게 많기 때문에 꼭 보시고 너무 당연한 거 찾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럼 보험 설계사의 잘못된 행동, 이걸 조금 물어보는데요. 뭐가 잘못된 행동일까요? 여러분, 금품을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보험 계약하시고 금품 뭐 이렇게 뭐 선물 받으시죠?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뒤에 나와요. 나중에 나오니까 보시고요. 일단 금품을 주는 행위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돈으로 대신 보험료를 납입하는 행위도 안 돼요. 대납 안 돼. 대납해 주는 거 안 됩니다. 원래 원칙상. 그리고 하나 더. 이거 많이 물어보는데 여러분들 이거 잘 보시면요. 일일 수금으로 보험료를 받는 행위도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자영업자분들한테 설계사가 가가지고 하루에 뭐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 원짜리 모으면 하루에 몇만 원씩 받아오는 거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되는 거로 알고 계신 분들 계신데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미승인 보험 안내 자료를 사용하는 행위도 안 됩니다. 승인받지 않는 자료 당연히 사용하면 안 되겠죠? 이런 거 안 돼요.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요. 계약 체결 또는 유지 단계에서요.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계약 체결의 권유 단계에서는 뭘 줘야 될까요? 계약 체결을 권유해요. 제가 설계사인데. 그러면 상품 설명서를 제공해야겠죠. 아, 당신의 상품이 이렇고요. 여러분의 상품이 이럴 거예요. 라고 하는 걸 제공해 주는 게 상품 설명서를 제공해야 되고 계약을 만약 청약했다. 이 단계에서는 뭐 줘야 될까요? 청약서 부본이랑 보험 약관을 줘야 되겠죠. 보험 약관 2개를 줘야 된다. 그래서 간혹 문제에서 이렇게 출제합니다. 계약을 청약하는 단계에서 상품 설명서 준다. 언뜻 보면 맞죠? 근데 상품 설명서는 청약 단계가 아니라 체결 권유 단계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밑에 민원 처리 시스템 운용. 민원 있죠? 민원 처리하는 부분들은요. 보험회사에서 계약자나 뭐 어떤 고객이 민원을 걸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민원을 위해서요. 다양한 민원 접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다양한 거를 이렇게 바꿔요. 뭐라고 바꾸냐면 일원화된 민원 접수 채널. 언뜻 보면 맞죠? 하나로 모여 있으니까 아닙니다. 일원화된 민원 접수 채널이 아니라 다양한 민원 접수 체결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부 신고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신고제도 운영하고 있고요. 이걸 또 좀 외부 신고제도 이런 식으로 좀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내부 신고제도까지도 기억하시면 되고 다음 보면서 볼게요. 자, 보험 설계사의 자세인데요. 이번에는 보험 설계사는 어떤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될까요? 자,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명문화된 법규를 준수해 법을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 보험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리모델링 해줄 수 있어야 되고 보장 설계 서비스, 고객을 위한 혜택을 줘야 되고요. 밑에 전문성을 개발해야 됩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3대 기본 지키기가 있어요. 보험 설계사는 반드시 이 3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뭘 해야 될까요? 보험 약관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되죠. 어제 그랬죠. 이거 만일 안 하면 몇 개월 안에 계약 취소시킬 수 있었습니까? 3개월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제가 고객인데 약관 못 받았어요. 설명 제대로 안 받았어요. 3개월 안에 계약 취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청약서 4본, 9본이라 그러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해 줘야 되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자필 서명 받아야 됩니다. 직계 가족한테 대신 받아야 된다. 뭐 부모가 대신해 주면 된다.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본인한테 자필 서명 받아야 된다.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시험에 출제되는 학습 포인트들을 조금 볼게요. 승환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승환계약. 네, 승환계약. 그래, 승환계약은요. 부당하게 보험을 해지하고요. 새로운 보험을 청약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승환계약은. 그리고 원래의 계약으로 돌리기 위해 작성하는 것을 비교 안내 확인서라고 합니다. 비교 안내 확인서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의 계약으로 제가 시험 볼 때 이 문제가 나왔거든요. 원래의 계약으로 돌리기 위해 작성하는 걸 뭐 청약서다, 상품 설명서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아니고 원래의 계약으로 돌리기 위해서 비교 안내 확인서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우리 부당한 계약 청약하면 부활할 때 몇 개월이었죠? 6개월이었죠? 연관됩니다. 밑에 여러분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고객에게 제시한다. 영리 목적이란 건 내가 뭔가 돈을 받는 거죠. 돈을 받는 거는 돈을 버는 걸 영리 목적의 광고라고 그러죠. 이거는 고객의 사전 동의가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고객님 보험료 납입 연체되고 있어요. 보험계약 대출 연체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별도의 동의 없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고객이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사용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고객이 동의할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는 사용 가능할까요? 아니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고객이 동의했어도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의 모든 과정에 관여하는 보험 설계사다 보니까 이런 거 잘 지켜야 되겠죠? 자, 다음 볼게요. 자, 보험범죄 잠깐 나왔는데요. 자, 보험범죄. 자, 지금 돌발 퀴즈 때문에 말씀하시는데요. 자, 오답 처리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돌발 퀴즈 말씀드리는데 오타가 좀 나왔잖아요. 근데 그 오타 너무 빨리 치시다가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오타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자, 이번 한 번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오타 치셨는데 너무나 명확하게 지금 뭐 답이 맞춰주셨기 때문에 이거 객관식 문제니까 제가 이번에는 오타 인정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그거를 기준으로 말씀 못 드린 건 제 실수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오타 있으면 이제 오답으로 인정할게요.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제 강의에 귀를 집중해 주시고요. 자, 보험 범죄가 있습니다. 보험 범죄 꼭 기억하세요. 연성사기랑 경성사기가 있더라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연성사기는 뭘까요? 실제 손해보다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한 거예요. 사고가 났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한 거예요? 과다하게 보험금을 청구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요, 연성사기라 그래서 이건 피해자가 없죠. 그냥 내가 사고 났는데 과다하게 보험금 청구한 거니까. 이거 연성사기가 있고요. 경성사기 오른쪽 보시면 경성사기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의도적으로 사고를 조작하는 겁니다. 누가 더 악질이에요? 연성사기가 악질이에요? 경성사기가 악질이에요? 경성사기가 더 악질이겠죠. 의도적으로 사고를 낸 거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성사기랑 경성사기 중에 지금 그렇지. 감사합니다, 강쌤님. 뭐가 더 많이 많을까 요즘에는? 경성사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거를 문제 물어보니까요. 꼭 기억하세요. 연성사기는 좀 약한 사기, 경성사기는 좀 과한 사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보험범죄는요. 형법상 사기죄입니다. 형법상 사기죄. 그러니까 보험에서도 사기지만 이거 형법으로도 사기인 거예요. 두 가지가 처벌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민법상 사기죄라 그러는데 민법 아닙니다. 형법, 형사법으로 처벌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하겠죠. 밑에 보시면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최근에는 보험 사기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로 인하여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보험 사기 특별법 있습니다. 근데 밑에 이렇게 문제를 나죠. 요즘에요. 보험 사기의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라고 문제 냅니다. 아니에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 보험 범죄는 몇 년 이하의 징역일까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상습범들은 가중처벌됩니다.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까지 알고 가실게요. 다음 볼게요. 자, 보험범죄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제 강의 거의 끝나가고 있거든요. 잘 집중해서 볼게요. 자, 보험범죄 4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무슨 유형이 있을까요? 자, 1번. 사기적인 보험계약. 암 진단 받았어요. 사실을 숨겼어요. 그건 어떤 체결이에요? 사기적으로 보험계약 체결한 거죠. 두 번째. 보험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시키는 겁니다. 방화, 살해, 살인, 자해 이런 거 고의적 유발이겠죠. 위장 및 허위 신고 있습니다. 허위 진단서 발급 떼우는 겁니다. 안 되겠죠. 보험금 과다 청구, 그 연성사기겠죠. 병원과 공모하여 치료기간을 연장하거나 과잉진료 받는 거를 보험금 과다 청구라고 합니다. 이 4가지 유형들 눈으로 그냥 보시면서요. 잘 매칭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 나오니까 뒤에서 풀어드릴게요. 다음 볼게요. 자, 보험 사기 계약의 특징입니다. 보험 사기 계약 특징들이 있겠죠. 여러분, 보험 사기 그것이 알고 싶다. 제가 정말 팬인데 거기에 보험 사기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고액일까요? 고액이 아닐까요? 엄청 고액으로 가입하고요. 한 개만 가입하지 않아요. 여러 회사에 여러 번 가입합니다. 대부분. 그리고 연구성이 없어요. 모르는 보험 설계사한테 갑니다. 대부분. 그리고 보험 설계사가 권한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가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자발성 계약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뭐 소득은 조금인데 굉장히 많이 가입하겠죠. 그리고 보험 사기들의 개인적인 속성도 있겠고요. 자, 오른쪽. 보험 범죄의 특징 볼까요? 자, 아까 그랬죠. 형사법으로 또 처벌되죠. 사기죄로 다른 범죄를 유발시킵니다. 두 번째, 입증이 곤란하죠. 보험 사기는. 왜냐? 여러분 자동차 사고는 그 자리에서 유물을 막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보험금은 언제 청구한다 그랬어요? 보험 사고가 난 다음 한참 뒤에 청구하다 보니까 입증하기가 곤란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수법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지능화되고 조직화되고 있고
범죄 피해 간접성과 제의식이 없다. 이런 당연한 얘기들이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보안범죄 방지를 위해서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방지 활동을 하는데요. 간혹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틀려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볼게요. 이거보다 솔직히 더 많은데 제가 줄여놓은 거거든요. 자, 정부 합동 보안범죄 대책반은 검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릴게요. 정부, 검찰 같이 외우세요. 정부자 나왔다 그냥 검찰 찾으세요. 이렇게 외우시고요. 보험 사기 인지 시스템. 사기를 뭔가 인지하는 건 어디에 하고 있냐면요. 금융감독원에 있어요. 금융감독원. 보험 사기 인지. 이건 금융감독, 영어만 쓰지 않습니다. 한글까지 같이 써요. 보험 사기 인지 시스템은 금융감독원. 그리고 보험 사기 특별 조사반. 조사반은요, 어디 있냐면 보험회사. 그래서 정부는 검찰에, 보험 사기 인지 시스템은 금융감독원에, 조사반은 보험회사에, 그리고 보험업법상 보험 사기를 금지하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다까지 알아두시면 문제 푸시는데 정말 큰 도움 되실 거예요. 이 이상도 많은데 이것만 알고 그냥 넘어가자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잘 볼게요. 요즘에 저도 안타까운 소식인데 이번에 또 연예인 그 개그우먼 박지선 개그우먼 또 그런 불의의 일이 있었죠. 굉장히 안타까웠는데요. 이런 그런 자살이 사실은 보험과도 굉장히 큰 연관이 있습니다. 보험금이라는 큰 보험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나 보건복지부나 생명보험 1, 2, 3으로 되어 있죠. 이곳에서는요. 자살 예방을 위해서 몇 가지 이런 시스템 같은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걸 물어봐요. 자, 첫 번째 정부입니다. 정부에서 뭐 하냐면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살 예방 프로그램인 보고 듣고 말하기를 프로그램을 짜놨고요. 그 다음에 이 자살 예방을 위해서 게이트키퍼라는 걸 양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게이트키퍼는 누구냐? 사회적 책임이 높은 중앙 지방 공무원에 대해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이런 양성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중앙의 지방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게이트키퍼가 돼서 자살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담당자들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부에서 하는 게 뭐라고요? 보고 듣고 말하기 그리고 게이트키퍼라고 보시면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정부 중앙자살 예방센터 보고 듣고 말하기 게이트키퍼. 그리고 2번 보건복지부는 뭐 하냐? 중앙심리부검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뭘 하냐? 자살 사망자의 사망 원인을 분석해 주고요. 자살 유족 및 전문 인력을 지원해 줍니다. 자살하고 난 뒤에 사람들, 남은 유가족들을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게 어딜까요? 보건복지부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심리부검센터를 운영하더라. 조금 이제 외울 게 좀 나오는데 꼭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거 이제 김상호님이 답변 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뒤에서 한번 질문 답변 드릴게요. 기억하고 있을게요. 자, 3번 생명보험회사입니다.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가 운영이 되는데 3번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이 네 가지를 해요. 생명보험회사는 뭐 하냐? 첫 번째 농약 보관함, 농약 마시고 자살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농약 보관함 보급해주고 있고요. 자살 위험군을 지원하고 있고요. SOS 생명의 전화 우리 한강 다리에 설치되어 있는 거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SOS 생명의 전화 운영하고 있고요. 청소년 자살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하고 있는 거 눈으로 잘 기억하시고 괜찮으시다면 외워두셔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돌발 퀴즈 나갈게요. 자, 마지막 댓글입니다. 5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죄송합니다. 오타 있으시면 저희가 조금 그거는 이제부터는 배제할 거니까 그 부분 기준을 좀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 드릴게요. 자, 다음 시작할게요. 보험 사기 중 더 악질인 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타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고를 조작하여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기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올려주세요. 예, 신진희님 올려주셨고요. 네. 예. 골드 제이드님, 예. 예, 쭉 올려. 5분, 위에서 5분까지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정답, 너무너무 역시,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5분 드릴게요. 자, 경성사기입니다. 정답은 경성사기였고요.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예, 문제 이런 식으로 지금 시험 문제 나오니까 기억하시면 되고요. 아쉽게도 좀 뒤에 이제 치신 분들은요.
아시면 말씀드릴게요. 계속 이런 돌발 퀴즈 있으니까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공부 학습이 끝났는데요. 그럼 실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같이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고요. 실제 시험 문제들 나갈 거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는 빠르게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는 무엇일까요? 보험료 납입 면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 약관에서는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면 종전의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무슨 제도일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이거는 뭐 상품을 못 드려도요. 그냥 여러분들 댓글 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맞습니다. 1번 부활 맞습니다. 여기서 납입 부활은 몇 년이었죠? 3년. 그리고 부당한 계약을 다시 부활시키는 거는 6개월. 그 다음에 납입 최고 기간은 아까 2회 이상 안 내서 기간을 주는 거였죠. 그 기간은 14일, 1년 미만은 7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중 보험 계약의 내용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찾아볼게요. 자, 쭉 볼까요? 1번. 보험 가입금의 감액 시에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걸로 본다. 정답 딱 나왔네요. 답이 1번이겠죠. 맞죠? 감액된 부분 해지된 걸로 봤죠? 2번. 보험 종목의 변경은 새로운 계약 체결에 해당하므로 변경이 불가. 아까 그랬죠? 제가 1년 이상 유효한 계약들은 변경 가능하다. 세 번째. 수익자 변경할 때 보험회사에 서면 동의받는다. 여러분, 수익자 변경은 아무 의미가 없었죠? 누구 변경할 때였죠? 계약자였죠. 계약자 변경이 더 중요했죠? 이거는 서면 동의받아야 됐죠? 승낙.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중 소멸시효 기한이 맞는 것끼리 다르게 짝지어진 것은 뭘까요? 자, 나왔네요. 뭐였습니까? 청구권 나왔다. 제가 하나만 기억하랬죠. 보험료. 아까 보험료 청구권만 2년, 나머지 3년. 다르게 짝지은 거 찾아볼까? 1번이겠네요. 3년 다 똑같은데 보험료 청구권만 2년이니까 다 찾을 수 있겠죠? 맞습니다. 답은 1번이겠죠. 3년, 3년이니까 이게 맞는 거. 나머지는 틀린 거죠. 보험료 청구권만 2년, 나머지 다 3년. 기억하세요?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중 생명보험 약관이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찾아볼까요? 약관의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1번. 보험 안내 자료와 약관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약관에 의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자, 여러분 맞는 건가요? 약관에 의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자, 그럼 다음 좀 아리까리하면 다음 문제 봐볼게요. 2번.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에게 이렇게 정답 나왔네요. 2번이겠죠? 맞는 것은 찾아라.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는다.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그거 뭐라 그랬죠? 아까 작성자, 회사가 불이익, 약관을 작성하는 회사가 불이익을 당한다.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에요. 3번. 회사는 약관을 계약자별로 절대 다르게 해석할 수 없다. 같게 해석합니다. 1번. 아까 말씀드렸죠. 약관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약관에 의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거는 안 되겠죠. 왜? 보험 안내 자료랑 약관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겠죠. 왜? 안내 자료랑 약관은 다르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네네네. 박지연님, 경성사기인데 경성만 입력해도 인정인가요? 글자 더 입력하는 거에 따라서 다 매출. 네네네. 그것도 저희 생각 못했네. 자, 예를 말씀드릴게요. 문제 중에 죄송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그 돌발 퀴즈는 여러분들이 막 드리려고 한 건데, 제가 그거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객관식 시험 문제다 보니까 경성이라고 객관식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경성 사기라고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서, 저희의 이제 목적 취지는 이제 이거를 다 맞춰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이거 인정해 드리고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다음번에는 제가 문제를 꼭 출제할 때 땡땡이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명시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꼭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급작스럽게 자꾸 라이브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데까지 제가 세세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세세하게 신경 못 쓰는 거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런 오류 없이 제가 나올 수 있게 정확하게 이렇게 문제를 더 신경 써서 만들게요. 다 제가 이제 조금 더 준비를 더 해야 되는데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그렇게 드리고요. 자, 문제를 풀어서 저희가 합격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언더라이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보험사고 조사는 대표적인 언더라이팅 업무에 해당한다. 자, 여러분. 보험사고 조사는 뭐였죠? 이거는 클레임에서 하는 거죠. 보험금 청구가 되고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는 클레임에서 하는 거였죠. 그래서 틀린 거는 딱 나왔네요. 1번입니다. 잘하셨고요. 2번. 보험료 할증, 부담보 등의 형태로 계약을 인수할 수 있다. 당연하죠. 언더라이팅이 어떻게 인수할지를 결정하는 거니까. 세 번째, 우리나라 보험의 언더라이팅은 누구 중심이었죠? 표준체 중심이었죠. 그래서 3번도 맞는 거니까 답은 1번이겠네요.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중 언더라이팅과 클레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클레임 업무가 잘못 처리된 경우에도 회사의 경영 수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니죠. 클레임 업무가 잘못되면 보험금이 잘못 나가는 거니까 회사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겠죠. 1번이 답이겠네. 2번 보험 설계사는 1차 언더라이터 가장 먼저 고객을 만나니까 맞고요. 3번 클레임 업무 담당자는 업무의 전문성을 위해 의학적 지식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상당한 지식이라고 하면 더 좋겠죠. 근데 3번도 맞는 거겠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중 보험 설계사의 책임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을 찾아라. 맞는 것 찾아라입니다. 1번 보험 계약자의 자필 서명이 필요한 경우 편의를 위해 직계 가족이 서명한다. 여러분 자필 서명 누가 해도 된다고 그랬습니까? 절대 본인이 해야 되겠죠. 틀린 거죠. 2번 청약서 사본과 약관은 계약자의 부모에게 전달해도 여러분 직접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직접 받아야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3번 보험 약관을 교부할 때 계약이거나 중요한 내용은 직접 맞겠죠. 약관을 직접 주고 직접 설명하게 되겠죠. 3번이겠죠. 맞는 거 3번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중 보험 설계사의 고객에 대한 책임을 틀리게 설명한 것은 찾아라. 틀리게입니다. 1번 보험 모집에 종사하지만 업무 성격상 유지, 부활, 보험금 지급 등 모든 과정에 관여하게 된다. 여러분 보험 모집하시는 설계사분들은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모든 일들을 거의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번 중요한 거 나왔네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는 동의가 있을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 제가 그랬죠. 주민등록번호는 절대 동의가 있어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랬죠. 2번 잘하셨습니다. 3번 보험금 수익률 등 상품과 관련된 내용은 객관적인 근거죠. 당연하겠죠. 3번은 당연한 말이죠. 2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이제 문제 또 끝나가네요. 다음 보기의 사례는 어떤 유형의 보험 범죄인가? 암 진단을 받은 자가 보험 가입을 하기 위하여 진단 사실을 숨기거나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를 통한 대리 진단으로 다수의 보험 가입을 하는 행위. 암 진단을 숨기고 들어온다. 어떤 행위일까요? 예, 맞습니다. 암보험을 1번 사기적인 보험 계약의 체결이겠죠.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2번 보험사고의 위장 및 허위사고는 뭐죠? 보험사고를 아예 위장하고 허위사고 했다는 건 뭐 병원과 공모해서 한 거겠죠? 3번 보험사고의 고의적 유발. 이걸 아예 보험사고를 다시 만든 거죠. 암 진단을 받았는데 어떤 건 거죠? 보험 가입한 건 사기적인 보험계약 체결을 했죠. 1번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잘 읽어보시면 답이 보일 겁니다. 자, 2번을 체크하신 분들도 계시죠? 조금 헷갈리실 겁니다. 보험사고의 위장 및 허위사고는 좀 병원과 관계가 많이 돼 있다는 걸로 기억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허위 사고 그러니까 과잉 청구하는 거죠. 장기간 입원하던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이 부분이 좀 어렵죠. 네, 저희가 이건 좀 뒤에 말씀 다시 드릴게요, 강세님. 자, 다음 중 보험 범죄의 특성이 아닌 것은 1번 범죄의 개인화, 2번 입증의 곤란성, 3번 다른 범죄 유발. 이거 한번 채팅창 한번 달아주세요. 몇 번일까요? 입증이 곤란했던 것 같고요. 다른 범죄 유발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1번입니다. 범죄의 개인화입니다. 아까 그랬죠? 범죄가 개인적이지 않고 어떻게 됐댔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죠. 요즘 뭐 가족 보험 사기단이라는 기사도 보신 적 있죠? 아, 이게 좀 어려우실 수 있겠구나. 네. 자, 보험 범죄의 특성이 잠깐 설명드릴게요. 보험 범죄의 특성은요. 일단 첫 번째, 범죄가 굉장히 조직적입니다. 그리고 이 보험 범죄가 일어나면요. 이거 보험 범죄가 일어나면 제가 예를 들었어요. 보험 범죄를 일으켰어요. 제가 그 예를 들어 살인을 했다고 하고 아니면 방화를 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게 다른 범죄랑도 관련이 있겠죠. 왜? 방화죄가 성립이 될 거고 살인죄가 성립이 될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형법상 사기죄에도 그러니까 같이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보험 범죄는 다른 범죄들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범죄를 또 유발할 수 있는 특성이 있고요. 두 번째, 입증이 곤란하다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보험 범죄는 입증이 왜 곤란하냐면요. 자, 자동차 사고를 예를 드는데 좀 이해를 편하게 돕기 위해 하는 거거든요. 자, 자동차 사고가 났다고 칠게요. 그럼 그 자리에서 경찰이 오거나 보험사들이 와서 이거를 막 해결을 할 겁니다.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그 자리에서 대부분 나오고 아마 저희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뭐 그날 혹은 그 다음날 대부분 몇 대면 뭐 비율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생명보험은 좀 달라요. 왜냐? 보험사고가 나면요.
그거를 보험사고가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나 보험금 주세요라고 청구를 합니다. 그럼 누가 나가죠? 클레임 업무 담당자들이 이 보험사고가 적합한 것인가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미 시간은 꽤 많이 지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입증이 좀 곤란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기억하신다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범죄의 개인화가 아니고 조직적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문제가 있는데 다음 중 보험 범죄 방지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찾아라. SIU 보험 사기 특별조사반 나왔네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특별조사반이란 거 기억하면 어디였죠? 보험 회사였습니다. 답은 1번이 틀린 거죠. 네. 2번도 좀 맞는 얘기고요. 3번도 보험업법에서는 보험 사기 금지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이 짧은 시간에는 안내할 수 없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걸 좀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보험 사기 특별조사반은 어디였습니까? 보험 회사였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정보자 나오면 뭐였죠? 검찰자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보험 사기 인지 시스템은 아까 어디였냐면 금융감독원이었죠. 거기까지만 기억하시면 아주 베스트일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중앙심리부검센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찾아볼까요? 맞는 것. 중앙심리부검센터가 아까 어디서 있었죠? 중앙심리부검센터는 1, 2, 3번 중에 어디였냐면 벌써 정답을 올려주시는데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어디였냐면 보건복지부 담당이었죠. 보건복지부에서 했던 건 뭡니까? 자살하신 유가족들을 뭔가 위로해주는 일을 했었죠. 자, 3번 볼게요. 자살 사망자의 사망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자살 유족 및 전문 인력을 지원한다가 보건복지부에서 했었죠. 맞습니다. 1번 볼까요? 한강 교량에 SOS 생명의 전화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이거 생명보험회사에서 했던 거죠. 생명보험 쪽에서 했던 거죠. 그리고 2번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 운영한다. 이것도 당연히 생명보험 쪽이었죠. 3번이죠. 자, 다음 문제 하나 더 있었네요.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의 자살 예방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찾아볼까요? 1번 자살위험군을 위해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2번 주변 사람의 자살 위험 신호를 빠르게 인지하기 위해 게이트키퍼 나왔다. 게이트키퍼 나왔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게이트키퍼 어디서 했었죠? 생명보험이 아니었고 정부. 보고 듣고 말하기 정부였죠. 2번이겠죠. 답은. 그리고 3번 농약보관원 보급이 어디였죠? 예. 생명보험회사 사회공헌위원회 맞았죠. 1, 3번은 생명보험회사에서 했었고 2번은 정부 게이트키퍼니까 2번은 정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다들 잘 풀렸습니다. 문제가 조금 난해한 것들도 있었죠. 자, 틀린 부분 있으면요. 다시 한번 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 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강의가 끝났습니다. 예,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기서 그러면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식사 맛있게 드시고요. 내일 또 10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방송 요대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